이야, 반공강연 최고 권위자 이도종 목사 아니신가? 거 이참에 그 말도 안 되는 고집 꺾고 우리랑 합수하면 어떤가? 어? 우리가 공산주의 지상낙원을 만드는데 열심히 기도해주면 어떻소?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말이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는 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그 미제 귀신 버리고 우리와 합세한다고 하면 내 목숨은 붙여 보내드리지. 아니면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던가. 당신도 목사이기 전에 한 가족의 가장일 텐데 처자식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어? 빨리 말해. 내가 셋 센다. 하나, 둘.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제주도. 불과 70여 년 전 이곳은 피비린내 나는 지옥과 같은 현장이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70여 년 전 이 아름다운 섬에서 목회자로는 처음으로 순교당한 이도종 목사. 그는 누구인가? 이도종 목사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 사랑, 대한민국 사랑, 제주 사랑, 영혼 구원과 또 제주도의 어떤 미래를 위한 그런 꿈이 있으신 분이죠. 아주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화통하시고 활달하시고 늠름한 그런 호남형이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하셨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시작을 하고 첫 선교사를 보낼 때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 땅으로 오셨죠. 그 이기풍 목사님에 의해서 맺어진 선교 열매가 바로 이도종 목사입니다. 그분이 이곳 제주 땅의 원주민으로서 또 최초로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도종 목사님이 바로 여기서 태어나신 그 생가가 됩니다. 1892년 9월 13일 날 이제 아버지 이덕연, 어머니 박열선 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여기서 소년기를 보내셨 그러한 집입니다. 이도종이 청년이 되어 결혼했을 무렵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암울한 시기를 보낸다. 당시 이도종의 삶은 어떠했을까? 네, 이도종 목사님은 제주도 초창기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1918년에 전도인으로 협재교회를 섬기다가 1919년 김인현 독립운동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주에서도 독립희생회라는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그때 4,450명의 회원이 가입이 됩니다. 그 비밀 결사 조직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많은 그 도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상해에서 창립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일을 이제 이도종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했던 거예요. 한 1만 원, 당시 1원이면 쌀 한 가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1만 원 그런 모금을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한 60여 명이 갇히게 되는데 그때 그 일로 모든 일은 책임을 지고 조봉호 순국열사 그분이 옥에 갇혀서 결국 순국 가시게 되고 이도종 목사님은 6개월 만에 나오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나올 때는 걸음을 잘 걷지 못해가지고 가족 식구들이 이해해가지고 밖에 왜 이리 오래 서 계세요? 다리도 아프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
먼저 간 동지들, 지금도 투옥된 채 고문받고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면 내 처지가 너무 화활한 것 같소.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자식들 생각하셔서 먼저 몸부터 챙기세요. 나라 빼앗긴 서름, 일본 앞에서 한없이 무능하고 초라한 내 자신을 생각하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 그게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육신의 몸도 망가져 이렇게 되어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도 어렵게 되었어. 오래 생각하고 어렵게 결정했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육신에 망가진 몸일지라도 모두 바쳐 주님을 섬기고 영혼과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내 남은 일생을 모두 바치고 싶소. 군자금 모금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받고 이제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시게 됐죠. 몸이 만신성이가 되지 않았으면 만주러 가서 독립운동에 가담이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시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영적 나라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남은 여생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한 이도종은 평양 신학교로 향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처자식을 두고 평양에까지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내조하는 아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926년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이도종은 1927년 목사 안수를 받고 김제읍 교회에서 시무했다. 교회를 부흥시켜 새 건물도 짓고 교인 수도 늘어났지만 이도종의 목회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김제교회 제3대 목회자로 이렇게 부임을 하셔서 그 청년들 집회가 있을 때면 항상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독립심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곳 김제경찰서에서 완전 요시찰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중에 참 유지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 주례를 맡았는데 말씀 도중에 다시 또 그 시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거기에 있던 형사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게 됩니다. 하객들 앞에서 이게 붙들려 가니까 거기에 이제 교인들도 많이 참석했을 거기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경찰서에 붙들려 갔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주 군자금모금 사건과 연루됐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했던 분이 이런 사람 두면 교회도 덕스럽지 못할 거고 우리도 귀찮고 내보내시오. 이런저런 생각을 한 끝에 이제 교회에서 사면을 권면하게 되죠. 이도종 목사님은 이제 고향 제주로 가서 목회 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시고 1929년에 이제 고향으로 오시게 됩니다. 1929년 고향 제주로 돌아온 이도종 목사는 온몸 바쳐 목회 활동에 매진했다. 서귀포 교회, 법한 교회, 남원 교회, 고산 교회, 용수 교회, 조수 교회, 화순교회 등이 그가 직접 개척했거나 담임하면서 성장시킨 교회들이었다. 이 밖에도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순회 목회도 하였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한국교회는 차례대로 신사참배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27대 총회 때 제주노회에서는 이도정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으로는 김계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총회 총대로 평양에서 1년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많이 회의를 했는데 이도정 목사님과 김계홍 장로님은 우리는 총대에 참석을 안 한다. 불참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1개월 정도 경찰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기까지 일제의 탄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게 되면 일본말로 설교해야 되고 일장기에 경례해야 되고 일왕사진 절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양심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은둔 생활을 목회자 생활을 접어두고 조용히 숨어서 지내는 은둔 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도정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제 고산에 정착하면서 텃밭을 돌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던 중에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주에 13개 교회가 있었는데 13개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육지에서 내려왔었던 분들이라 다 이제 귀향해버렸고 남아있는 목사님이 제주 출신 또 조남수 목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에 남아있는 목회자가 목사님과 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목사님과 같은 분이 다시 나서 양떼를 이끌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온 것도 주님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닐까요? 저를 봐서가 아니라 불쌍한 제주도 영혼들을 위해 다시 나서 주십시오. 조남수 목사님이 이도정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나이 차이가 23살인가 나이 차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어나다시피 하지만 이제 이도정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양을 했어요. 조남수 목사님이 그 설득에 이도정 목사님이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데 산북은 이도정 목사님, 산남은 조남수 목사님이 맡아서 교회를 섬기면서 당시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자전거는 흔히 많지도 않았습니다. 인성교회 또 화순교회를 섬김에 있어가지고 거리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했었고 이 수심리도 자전거를 타고 잘 다니시는 그런 분이어서 특별히 고문 후유증을 해가지고 다리가 저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전거는 또 필요했고 그래서 자전거를 즐겨 타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부족하고 교회는 많고 하니까 그 소위 그 순회 목회를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는 대전교회에서 드렸다, 수요 예배는 뭐 화성교회에서 드렸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많은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그렇게 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고 신사참배에 맞서 싸웠던 이도종 목사는 이제 평화로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시 심한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었다. 북한 지역은 이제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공산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1945년 9월 20일에 소련 스탈린이 북한 지역에 단독 공산 정권을 수립하라고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북한 지역은 빠른 속도로 공산화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는 완성이 됩니다. 그럼 남한은 어떤가? 남한 사회는 해방 이후에 건국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가 여운형과 그리고 박헌영이 되겠습니다. 여운형은 해방되자마자 했던 말은 공산혁명으로 일로 매진하겠다, 공산국가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사실상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해방 전국의 남한 사회는 이 두 지도자에 의해서
특별히 조선공산당을 이끄는 박헌영에 의해서 건국의 흐름이 진행이 되어지는 굉장히 혼란한 그러한 극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좌우가 서로 분열이 된 거라. 초등학교 1급부터 중학교까지 그러는데 이 학교 다닐 때도 사상 분열이 생겨서 대단히 해냈습니다. 치고다가 막 때려부리고 해. 그러니까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4.3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한 3년여 동안은 상당히 살벌하고 치안이 뭐 거의 없는 그러한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평등한 세상이 된다. 양반 쌍놈이 없다. 그러니 일제시대전에 양반 쌍놈 그런 세월 보내다가 36년 동안 일제에 억압을 당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는 뭐 너나 없이 똑같이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 하니까 뭐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고무된 거예요. 뿅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신당문을 배웠다는 사람이 와서 그런 저런 말을 하니까 이건 뭐 믿을 수밖에 해요. 근데 그때 이도종 목사님과 조난수 목사님이 많은 그 계몽 강연을 다녔어요. 건국과 기독교 사상이라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건국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그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계몽 강연을 하셨는데 한 번은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사상에 매료되어 신념을 가졌다. 그리고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로 탄생하려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고자 했다. 박헌영이는 이 조선공산당을 통해서 1946년 10월 1일부로 그 유명한 대구 10월 폭동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적어도 2번에 걸친 거액의 자금을 대주면서 반미 선동 투쟁을 이제 사주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2달에 걸쳐서 남한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대구 10월 폭동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 군정청에서 빠른 속도로 진압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조선공산당의 이 조직 부서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정비와 또 체계를 박헌영이가 서둘러서 46년 11월 23일에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이,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 여운형, 또 남조선 신민당, 이런 백남훈, 이런 3개의 정당이 서로 합당이 되어서 창당이 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남조선 노동당, 줄임말로 남노당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감성을 자극하며 통일을 시도했으나 그들이 원하던 통일은 공산주의 적화통일이었다. 그들의 본심을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많은 저항을 뚫고 자유민주 대한민국 건국에 힘썼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자 남노당은 사회에 혼란을 가해 남한의 붕괴를 시도했다. 대구 10월 폭동이 진압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던 공산주의자들은 육지가 아닌 섬으로 눈을 돌린다. 공산주의자들은 제주도 곳곳에서 주민들을 선동했고 국가전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947년 3.1절 그 행사가 일어나는데 이 3.1절 행사는 정부 당국에서는 하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운동이 순수한 3.1절 운동이 아니라 반미 운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그래 했지만 북초등학교에서 3.1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노당의 끊임없는 국가전복을 위한 움직임은 결국 제주도 4.3 사건으로 이어져 크나큰 비극을 불렀다. 공비와 좌익들은 양민들과 섞여 있어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의 많은 희생을 불러왔다. 당시 경찰과 군인들의 진압은 정당했을까? 김대중 대통령이 CNN하고 회담할 때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무고하게 그 희생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명을 벗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남노당 핵심자들에게는 흔히 제주도민이 다 폭도라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못해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폭도라는 말은 그때도 도민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 핵심 요원, 바로 불악을 습격하고 살상에 가담하고 약탈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폭도라고 불렀죠. 폭도들이 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경찰서를 습격하고 양면을 학살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덕구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남노당에 의해서 피살된 수법이라든지 잔인성, 참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했거든요. 그 남원리에는 강학송이 증언에 의하면 자기 부친이 보초를 그 서고하는 그런 책임자였었는데 습격을 해가지고 사지를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성기를 잘라가지고 입에 물리고 그래서 그 시체를 업고 오는데 피가 흘러서 그때 고무신을 신었는데 고무신이 미끄러서 집까지 운반하는데도 고무신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 놓으니까 안빠 이건 뭐 이건 말이다 양 자기네가 가져가고 싶은 건 쌀이나 해라. 쌀랑 뚜껑 전부 쌀 항아리자니까 항아리는 전부 뒤졌어 그놈들 다 뒤져. 야 뭐 그땐 우리 먹을 쌀도 없는데 이경 쌀이 있을 때고 이제 털어갈래자 털어갈 식량도 없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면서 막 뭐 해가니까 이 축창으로 일일이 막 찔러보니까 좀 몇 년 고생했십시오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형님이 돌아갔습니다. 그 형님은 이 폭도들이 내려와서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없고 아버지가 형님을 찾으려고 수습을 한 거예요. 1년 날 나갔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보에 의하니까 이 군인한테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알아보니까 문기호가 잡혀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인 덕분에 가서 면회한 겁니다. 만나서 저희 아버지 시체로 사고 싶다. 그러니 좀 장소를 알려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도를 그려줬어요. 이후에 형제봉이 있는데 형제봉 뒤에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마침 풀이 무거진 데가 있어 마침. 그 풀 땡겨보니까 신발도 저희 아버지 신발이고 이복도 그렇고 그 다음 형님은 이 삼별초 토석이지 그 안에 시체가 굴리고 있다고 그런 말이 정보가 들려서 어머니가 가보니까 우리 형님 시체가 맞다 이겁니다. 머리빨이 굴르고 있고 뼈다구로 다 이 개들 뜯어먹고 그래서 막 흩어지거나 마시. 아버지는 목에 배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 목 졸라 죽인 것 같고 형님은 목이 잘라진 거 보니까 이 칼로 자른 것 같아 마시. 그 대정읍 신도리의 김치부라고 그 사람이 구장을 했었는데 그 이웃마을의 공비가 그 침투를 해가지고 김치부를 난자해서 죽였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 같은 장소에 있던 마누라가 그것을 제지하려고 하니까 이 마누라를 끌고 말방앗간이라고 방앗간에 가가지고 임신 8개월인데 난자해서 죽여가지고 보니까 뭐 하늘을 쏘암지기 불이 불꽃이 올라와. 말째 보니까 뒷날 말 들어보니까 구장 죽고 부인도 죽고 집도 다 소각되고 뭐 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국민학교 다닐 때쯤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보자고 말이야. 그냥 간 보니까 그 부인이 그 임신된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 한 8, 9개월 된 거 아닌가 남자더라고.
해야 된 것이 남자들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남자들인데 말방에 있지 않을까 말방에 거기 데려다 살려줄 땐 막 애원하니까 거기 데려다 나네 남도질 내버렸어 일로. 그러니까 그 애가 나왔어. 그 죽은 애가 나온 걸 그걸 우리가 봤다니까 마씨. 그 볼꼴이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야 이렇게 이거 사람이 이거 무참하게 어린 때라도 이렇게도 죽일 수 있나 그 생각이 들어진 거라 마씨. 또 애월읍 장전리 부근에서 그 시체를 발굴했는데 이 사람은 경찰관 했다가 사태가 좀 험악해지니까 경찰관 그만두고 아버지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반동이라고 해서 가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고 항문으로 이 철봉을 입까지 찔러가지고 그 죽인 게 그때 그 생포된 공비의 진술에 의해서 어디에 그걸 묻었느냐 해가지고 어디에 묻었다 하니까 거길 가서 발굴해 보니까 그런 참혹한 상황이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본 피해자 가족, 또 군경 가족, 또 군인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복이 일어났고 또 상대방도 또 보복. 그러니까 보복의 악순환으로 제주도 인명 피해가 많이 났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비와 좌익 때문에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다. 당국의 진압이 없었다면 제주도는 과연 평화로울 수 있었을까? 그 4.3을 일으켜서 김달삼이 그 본명은 이승진인데 김달삼이가 주도인 돼 가지고 그 하다가 그 북한에 가서 보고하려고 4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김달삼이가 직접 작성한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공비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사망이 307명입니다. 부상이 68명. 그다음 피랍, 납치 간 사람이 22명.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공비는 16명밖에 안 죽었어. 그리고 부상이 9명.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경찰서 있는 부분, 지서 있는 부분, 여기를 빼놓고는 완전히 남노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이면 이걸 완전히 해방구로 만들 걸로. 초반에는 완전히 잡았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밤에는 완전히 이건 뭐 인민공화국 세상이었죠. 대전고등학교 학생 9명이 와가지고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조준하되 그 불황민들 전부 나오라고 하는 거라.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전부 나오라고. 그 과정을 우리가 봤거든 마씨. 그러나 그때 그 동참반 인원이 아마도 한 1000여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 과정을 봤어 봤지. 그 한 놈은 죽어가면서 인민공화국 만세 hen 부르더라고. 인민공화국 만세 이렇게.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니까. 탁 맞은과 동시에 정신이 다 가지라냐는 말이라. 인민공화국 만세 소리가 크게 불렀어 그놈이 하나는. 그래서 팍 앞대로 엎어지대. 그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도종 목사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 반공 강연을 적극적으로 했던 이도종 목사는 좌익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목사님, 시국이 이러한데 당분간 찬양 예배와 신방을 좀 미루시죠. 내 육신이 안위를 생각했다면 다시는 목회를 안 했을 것이요. 그래도 목사님, 너무 염려 마시오. 1947년 5월경부터 전도 목사로 순회하면서 저희 교회를 담임하셨죠.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처소로 가진 곳은 대정현 성 안에 있는 작은 초가 가옥이었습니다. 1934년도에 약 70판 정도를 주고 매입해서 예배처소로 사용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따로 사택이라든지 교육 규모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도종 목사님께서 고산이 되기셨는데 여기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오시려면 5시간 남짓 걸리는 곳이죠. 대전교회에서는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해서 기다렸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예, 이도종 목사님은 1948년 6월 18일 순회 목회 중이던 인성교회를 향해서 이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기 전 그날 토벌 작전을 나왔던 고산 지서 팀하고 교류하게 되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오늘은 목사님, 이 시간에 어디로 가십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순회 목회하러 갑니다.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쪽 길로 가셔서 일주도로로 가시죠. 괜찮습니다. 항상 가던 길인데요. 그리고 자식들도 사람들일 텐데 목회하는 사람한테 뭐 어쩌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살펴가십시오. 교회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오고 집에서는 또 이제 돌아올 때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났습니다. 이제 대전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냥 무릎 꿇고 교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만약 폭도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그 시신만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에 통곡을 하며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때는 마을별로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보초를 섰거든요. 그 폭도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막고 그런 걸 하면서. 근데 이도종 목사님의 동생, 그 세 번째 동생 기종, 막내 동생 성종, 그 두 분이 마침 그 당번을 서서 할 때 이도종 목사님이 순교 현장에 있던 폭도대장 몽치라 속칭 그 몽치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먹을 식량도 떨어지고 하니까 먹을 거 좀 약탈해서 구해보려고 내려왔다가 마침 붙들렸어요. 경찰 지서로 연행이 되고 넘겨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 몸수색을 해보니까 회중시계가 나온 겁니다. 이도종 목사님이 항상 차고 다니던 회중시계. 도저히 그 사람 생색과 그 물건이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관이 추궁을 하니까 한 1년 전에 우리가 작전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우리가 붙잡았다. 그 사람 목사라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성경책 왜 이러십니까? 경찰 서방을 둬서 뭐해? 소리 질러봐. 마누라 욕 보이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야, 반공강연 최고 권위자 이도종 목사 아니신가? 거 이참에 그 말도 안 되는 고집 꺾고 우리랑 합수하면 어떤가? 어? 우리가 공산주의 지상낙원을 만드는데 열심히 기도해주면 어떻소?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말이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는 할 수 없어. 어이, 이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지상낙원을 만들자는 건데 왜 자꾸 당해질이야? 이씨.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공산 사상으로 어떻게 지상낙원을 만든단 말이오? 아버지를 부인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자식이 올바로 된 자식이요? 이게 아직도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그 미제귀신 버리고 우리와 합세한다고 하면 내 목숨은 붙여 보내드리지. 아, 아니면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던가.
당신도 목사이기 전에 한 가족의 가장일 텐데 처자식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어? 빨리 말해. 내가 셋 센다. 하나, 둘. 너 같은 악질 반동 예수쟁이는 곱게 보내주면 안 되지. 미제 예수 사상으로 인민들을 선동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돼. 총알도 아깝다. 저기 구덩이에다가 산채로 묻어버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지 같은 고통이나 내 스스로는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니 이것들이 필요 없어. 나중에 성경 읽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여,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제주에 한 7만 명의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역마다 이런 중산간 지역마다 개인 참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깊이는 약 한 1m 한 20 정도 되는 깊이로 그 참모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서 생매장으로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부르신다면 덮어라 덮어 덮어라 덮어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덮어라 덮어 덮어라 덮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